무임승차의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무임승차의 문제와 이제 공공재의 비효율적인 공급 사이에 사실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공공재가 비효율적으로 공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내용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이 사라질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재가 비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고요. 뭐 무임승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효율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여기에서는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무임승차는 프리라이더들을 잘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적정한 요금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연 무임승차, 프리라이딩 때문에 공공재가 비효율적으로 공급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해서 물론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비효율적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파이어웍스에 대한 이그젬플에서 봤던 것처럼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사람들의 선호를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선호를 속이거나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상당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 리포트를 하는 사람도 사실상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공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급되었을 경우에도 무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이 없어도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나 종교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사찰 이런 곳에서 종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련원, 뭐 템플스테이,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공공재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 오케스트라, 미술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또 도서관이나 오케스트라나 뭐 미술관 이런 형태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도서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그냥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혹은 어떤 뭐 재단 이런 곳에서도 도서관, 오케스트라 혹은 미술관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교육기관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뭐 대학 교육이라든가 혹은 중고등학교 교육,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나중에 정부가 사실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뭐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이러한 형태의 공공재가 공급되는 경우 민간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문제는 별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무임승차는 이제 개인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부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기부에 동참하는 경우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간단한 익스페리먼트를 소개할 텐데 이건 이제 무임승차의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고요. 뭐 여러분 그 어몽어스라고 하는 게임을 아실 텐데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익스페리먼트와 어몽어스가 뭐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몽어스 같은 게임 뭐 저도 직접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라운드마다 누군가 이렇게 죽으면 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한 사람씩 지목해서 제거하는 그런 그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실험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옵션도 허용을 하는데요. 우선 실험에 참여한 16명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토큰 10달러씩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토큰 혹은 뭐 10달러씩 현찰로 나눠주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일종의 무슨 뭐 칩을 나눠줬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토큰을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10달러씩을 받았다. 16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룹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뭐 편의상 기부금 상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금함 같은 걸 이렇게 놔두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10달러 가운데 얼마만큼을 도네이션 하는가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I번째 사람의 이제 돈이 10달러가 있겠죠. 10달러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 어카운트 모금함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CI입니다. CI는 I번째 사람의 이제 기부금이고요. 그래서 그룹 어카운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달러를 다 기부해도 괜찮고, 전혀 기부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달러 가운데 일부만 기부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모이면 16명의 사람들의 기부금을 다 합쳐서 그거의 5분의 1을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6명의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16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룹 어카운트에 돈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 그러면 I번째 사람의 경우에 기부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제가 I번째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몫은 10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10달러를 다 기부한다면, 그럼 이제 10달러를 제가 기부를 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10달러씩 기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룹 어카운트에 모인 돈은 모두 160달러가 되고, 그걸 5로 나눠주면 32달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돈을 모두 다 기부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는 몫은 없지만, 그룹 어카운트에 돈이 모두 160달러만큼 모였고 그거의 5분의 1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20%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두 다 기부하게 되면 32달러라고 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기부를 한다고 약속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프리즈너스 딜레마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10달러를 전부 기부를 했는데 저는 한 푼도 기부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6명인데 저만 빼고 15명이 기부했으니까 이 합은 모두 150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0달러를 5로 나누면 30달러가 돼요. 그런데 저는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돈 10달러와 전체 기부금 30달러의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제가 받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받는 돈은 30달러의 30달러죠. 30달러를 제가 받아가는 거니까 150달러의 20%니까 30달러를 받기 때문에 나는 기부를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했을 때,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은 40달러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도네이션, 컨트리뷰션을 만들면 32달러를 각자 다 나눠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 배신을 하거나 혹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라이딩의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모두 다 기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10달러씩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프리라이딩의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라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만큼을 기부할 것인가. 물론 뭐 가지고 있는 돈 10달러 가운데 2달러, 3달러 정도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세 가지 이그젬플을 소개한 이유는 프리라이딩의 인센티브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계산에 대해서 의아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종의 매칭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칭 펀드라고 해서 누군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그 금액에 이제 이렇게 비례해서 뭐 외부 기관에서 돈을 조금 더 준다든가 뭐 그런 형태의 매칭 펀드여서요. 모두 다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실험자겠죠.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칭 펀드의 형태로 돈을 조금 더 주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도네이션을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나눠 갖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 따라서 자신의 몫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C는 contribution의 C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실험의 경우와 이제 아까 제가 어몽어스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이제 제거하는 옵션이 들어가는 실험의 경우를 비교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벤치마크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15번을 반복합니다. 10달러 나눠주고 도네이션, 컨트리뷰션 하고 나눠 갖고 그게 이제 한 번이고요. 또 다시 10달러 나눠주고 컨트리뷰션 만들고 나눠 갖고 이제 이런 식의 실험을 15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매번 각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을 도네이션, 뭐 컨트리뷰션을 했고 각자 얼마만큼 가져가는지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명이 참여하는데 그냥 각자 뭐 그 사람을 이제 letter A, B, C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을 컨트리뷰션을 했고 얼마만큼을 가져갔고 뭐 이런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16명을 이제 letter로 특정하고요. 뭐 제가 A인지 B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15번 반복하니까 지금 뭐 이제 5회차 실험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 1, 2, 3, 4회차까지 A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컨트리뷰션을 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컨트리뷰션을 했고 이런 이제 그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평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얼마를 받아갔고 지금까지 얼마를 받아갔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레러로 인식되고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A가 얼마만큼 받아갔고 얼마만큼 컨트리뷰션 했고 뭐 이런 정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벤치마크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매번 이제 15번의 라운드가 반복되는데 이 15번의 라운드를 반복해 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프리라이딩을 하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은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컨트리뷰션 한 것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이제 투표를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누가 그렇게 하는지 구체적인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A, B, C, D인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A가 문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A가 굉장히 그 얄미운 행동을 지금까지 몇 차례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데 투표는 반드시 이제 과반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명이 참여하니까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만약에 이제 subject F가 아주 얄미운 사람이다. 뭐 얄밉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프리라이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제외한 15명이 뭐 자기가 자기한테 투표를 던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나머지 15명 중에 만약에 8명이 이 사람한테 표를 던진다면 뭐 혹은 F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뭐 또 다른 사람이 8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8표를 득표를 하게 되면 이 게임에서 이제 제거되는 것입니다. 요즘 게임이 또 유행하고 있어서 이 게임에서 제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한 사람이 제거가 되면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한 포뮬라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포뮬라 자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한 사람이 제거가 되면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나눠 가질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돈의 총량이 줄어들겠죠. 10달러만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페널티는 사실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리라이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프리라이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이 실험은 그런 실험입니다. 벤치마크와는 다르게. 그러면 내가 제거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위협이 존재할 때, 그런 트렛이 존재할 때, 그럼 저는 기부를 조금 더 하려고 하겠죠. 기부 행위가, 컨트리뷰션의 행위가 익스펄전이라고 하는 위협 장치가 존재할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고안해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측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벤치마크 실험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피실험자들의 기부 금액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가져간 돈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F라고 하는 사람이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적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많은 돈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은 이제 프리라이딩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제거하는데 이제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투표가 끝나면 자신이 몇 표를 얻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몇 표를 얻었는지 모두 공개가 돼요. 요새 이제 뭐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은 몇 표를 얻었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컨트리뷰션 했고 얼마를 받아갔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몇 표를 얻었는지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과반 득표하는 경우에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룹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돈의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거된 사람에게 표를 던진 경우에 누군가 이제 문해솔에게 한 표를 행사해서 제가 결국은 제거가 됐다면 저에게 한 표를 던진 사람은 반드시 페널티를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어카운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룹 멤버가 한 명 제거가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까지는 얻지 못했는데 한 4표, 5표 이렇게 6표 정도로 얻었어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제 5번 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5번이 끝났는데 제가 6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제 뭐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과반을 얻지 못해서 5회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5번째 실험이 끝난 다음에 아무도 제거되지 않았는데 제가 6표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을 때 제거의 두려움이 저한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행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제 벤치마크 실험의 결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벤치마크 경우에 이건 이제 누군가를 제거하는 실험은 아닙니다. 벤치마크 경우의 실험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을 처음에 기부를 하냐면 15번 실험이 진행되고요. 피어리어드가 이제 뭐 1회차 실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5번 15회차까지 실험이 진행된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거 이제 이전의 정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컨트리뷰션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실험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제너러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인데요. 점선으로 표시가 된 게 벤치마크 실험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처음에 기부를 하냐면 평균 67%를 기부하는 거예요. 컨트리뷰션이 67%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달러를 받았는데 얼마를 컨트리뷰션 하는 거냐면 대략 6달러에서 7달러를 기부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꽤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회차 실험으로 넘어가면 컨트리뷰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3회차로 넘어가면 30% 수준으로 떨어져요. 점점 세 번째 실험에서는 토큰의 31% 정도만 기부를 했고요. 계속 회차가 반복이 되면 반복될수록 컨트리뷰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대충 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실험에 도달하게 되면 한 20% 정도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7번, 후반부 7번 실험에서란 뜻이고요. 마지막 후반부 7번 실험에서는 한 대략 20% 정도 수준 유지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라이딩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 특정인을 제거하는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이제 이게 아까 봤던 벤치마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제거하는 프리라이더를 제거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퍼전. 제거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얼마만큼을 기부하냐면, 그 익스펄전 벤치마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이 기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는 대략 한 67% 정도 수준이었는데, 프리라이딩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제거하는 그런 실험에서는 83% 정도를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10 가지고 있는 돈 중에 $8 정도를 이제 기부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을 기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험에서 자신이 가진 돈의 평균 83%를 그룹 어카운트에 넣었고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제거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이 제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첫 번째 그 컨트리뷰션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제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미리 예상해서 비교적 많은 금액을 컨트리뷰션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실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벤치마크는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지금 익스펄전 제거가 존재하는 실험에서는 컨트리뷰션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실제로 뭐 사람이 제거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진 못했지만, 이건 이제 그 재정학과 관련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리라이딩 문제와 관련된 실험 연구 논문을 정리해서 이제 그림으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누가 제거당했을 수도 있고 제거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일종의 게임이죠. 게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90%에서 100% 사이에 있으니까 거의 뭐 절반의 사람은, 대충 말씀드리면 실험에 참가한 16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9를 컨트리뷰션 하는 거고, 나머지 한 8명 정도는 $10를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거의 뭐 거의 다 절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체를 컨트리뷰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면 갈수록, 실험의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벤치마크도 그렇고요. 벤치마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익스펄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익스펄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실험이 11회차, 12회차까지는 거의 맥시멈을 찍었다가 13회차, 14회차, 15회차로 가면 이제 점점점 컨트리뷰션이 떨어지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제 컨트리뷰션이 거의 뭐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15회차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제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15회차로 실험이 끝나니까 16회차 실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15회차 끝나서 뭐 제거가 되든 제거가 되지 않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에 대한 트렛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처벌에 대한
재거에 대한 그런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많은 금액을 컨트리뷰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뚜렛이 사라지게 되면 기부금의 어떤 크기라든가 기부 의사도 약해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은 벤치마크 수준이나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벤치마크 수준도 계속 하락하다가 대략 한 1달러 조금 적게 1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을 기부하는데 이 금액의 크기가 익스펄전 제거가 있는 실험에서랑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는 거죠. 15회차에 가서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기부 금액이 적거나 무임승차를 시도할 경우 다른 멤버들로부터 제거당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과반수 표를 얻지 않아서 럭키하게 제거당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특징이 이제 실험에서 나타났냐면 그 다음 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기부 금액 컨트리뷰션이 이게 눈에 띄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마지막 실험에 도달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부 금액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15 마지막 실험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제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거의 의미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뚜렛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기부 의지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공공재 공급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공공재 수혜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어떤 암묵적 위협이 존재하는 두 번째 실험에서와 같이 존재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이제 협조가 가능하게 되고 공공재 공급도 원활해지겠죠.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컨트리뷰션하고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사실 상호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상호 간의 지속적인 신뢰를 통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퍼니시먼트를 통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여서 만약에 이러한 뚜렛이 사라지게 되면 신뢰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부 의지도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은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벤치마크 실험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벤치마크 실험에서도 사람들이 10%에서 20% 정도는 기부를 하잖아요. 퍼니시먼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벤치마크 실험이 이제 아래쪽 점선인데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퍼니시먼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후반부로 가면 10%에서 20% 정도는 도네이션,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라이딩의 문제가 사실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벤치마크든 제거하는 형태의 게임이든 이 실험에서는 프리라이딩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특정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무임승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공공재는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매우 의미가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민영화에 대한 이슈는 사실 꽤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조금 더 됐습니다. 한 10여 년쯤 됐네요. 10여 년 전에 이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회적 갈등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민영화해야 되느냐, 이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런 이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뭐 재정학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아니어서 IMF 경제 위기가 20여 년 전에 있었어 22년 전에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후에 금융 부문의 부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어서 시중은행들이 다 망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망하니까 대출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게 부실채권이에요. 은행의 부실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대출금 회수하지 못하면 그게 은행의 부실채권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예금자들한테 약속한 예금을 되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이제 부실 채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 돌려받지 못해서 휴지 쪼가리가 된 것들을 이제 정부가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걸 투입해서 그 공적 자금이 이제 세금이죠. 쉽게 말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은행들의 부실을 뭐 해결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게 IMF 경제 위기의 한 단면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 은행을 이제 통폐합했죠. 뭐 A라고 하는 은행도 부실 채권이 너무 많고 B라고 하는 은행 뭐 C, D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 은행을 합쳐서 뭐 우리은행을 만들고요. C랑 D 은행을 합쳐서 뭐 KB국민은행을 만들고 E, F 은행을 합쳐서 또 그렇게 두 개 은행이군요.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한은행은 대체적으로 건전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IMF 경제 위기 당시에는 신한은행은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었었어요. 그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서 그 은행업을 하던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받고 금융업을 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우리은행하고 이제 KB은행이 탄생한 건데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가 이 우리은행이라든가 KB은행을 어떻게 민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이슈가 제기가 됐었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도 사실 뭐 막막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시중은행들, 상업은행이죠. 커머셜 뱅크들에 대한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업 이쪽, 그쵸.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두 개 은행, 거의 뭐 자본 규모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은행과 KB은행은 자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자본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형 은행들을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요. 뭐 여하튼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 민영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철도 민영화 그 다음에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뭐 등등등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 혹은 뭐 합창단 민영화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국립대학교, 시립대학교 민영화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슈들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이제 찬반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찬반 논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들이고요. 뭐 경제적인 이슈들은 들여다보면 뭐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들은 좀 피하고 뭐 제 관심사도 아니고 재정학에서 다룰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치적 이슈들도 뭐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 부문을 이제 민간 부문에 위탁한다. 민간 부분이 생산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민영화란 정부 혹은 공공 부문이 제공하던 재화 혹은 서비스를 프라이빗 섹터에게 넘겨서 민간 부문이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 부문이 생산만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공급만 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공급을 모두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그젬플들은 앞으로 나올 텐데 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업이었었죠. 그 강남과 여의도를 지나는 지금은 노선이 연장이 되어서 이제 잠실 지역까지 송파구까지 들어가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9호선 지하철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고 9호선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 민자도로도 참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지하철과 민자도로 생각해 보면 생산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건설이 생산이고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사가 요즘 또 건설사 하니까 또 요즘 또 한참 시끄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죠? 도로를 아파트 대장동, 화천대유 뭐 이런 이슈들. 도로를 건설하는 건 이제 건설사가 건설을 하고요. 도로가 건설이 되면 이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요금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뭐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업체가 하겠죠. 그게 이제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을 건설하는 건 이제 건설사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운영하는 거 운영해야죠, 그렇죠? 지하철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이제 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관리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요금을 차지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민자도로라든가 이제 민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건설사와 운영사가 이렇게 콘소시엄 형태로 합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정부로부터 이제 따내는 경우가 입찰 같은 형태로 이 사업을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뭐 여러분 그 화천대유라든가 대장동 같은 이슈들도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 업체들이 건설사와 이건 뭐 민영화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 재정학 관련해서 들어보시면 그 이러한 비슷한 이슈들을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해봐서 이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좀 쓰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아니고요. 이런 그 뭐랄까요 민자 사업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이제 운영사가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돈이 많아서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사가 뭐 대형 건설사들이 있겠지만 이제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업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은행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산업은행 같은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투자 회사들이 여기 들어오겠죠. 은행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설사, 운영사, 이제 투자자가 이제 결합해서 어떤 사업, 뭐 민자 지하철이라든가 민자 도로 사업에 이제 입찰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민영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보고 뭐 온고잉 하고 있는 뭐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제 민간이 공급만 하고 건설사가 들어와서 도로만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그냥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민간 부문에서 들어와서 지하철만 건설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공공 부문에서 건설까지 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국내의 유명한 건설사들이라든가 이제 해외의 유명한 건설 회사들이 들어와서 건설만 하고 운영은 이제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민간 부문에서 생산만 하는 경우예요. 민간 부문에서 생산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건설은 정부에서 하고 운영을 이제 민간 부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복지 시설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은 정부가 하고요, 공공 부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운영을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혹은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을 민간 부문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훨씬 더 품질이 높다면 민간 부문에 위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간 부문이 생산과 공급을 모두 수행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콘소시움의 형태로 참여해서 민간이 생산과 공급을 모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이제 질문들, 누가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생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프로비전에 있어서 얼마만큼을 공공 부문이 담당하고 얼마만큼을 이제 민간 부문이 담당해야 할까, 뭐 명쾌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들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안 서비스 공급을 100% 공공 부문에 맡길 수도 있고, 일부 이제 민간 부문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보면,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집에 도둑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고층 아파트에 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저희는 당시 전에 7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7층까지도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추석 연휴였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한 7, 8년 전쯤 일인 것 같아요. 7년? 한 8년 전쯤 일인데, 추석 연휴였고 저희는 뭐 저기 본가가 서울이어서 어디 이렇게 추석 때도 어디 가지는 않는, 집을 비워놓고 어딜 가지는 않는데 9월에 아마 추석이어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문단속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 이제 도난 사건들, 범죄 많이 난다고 하니까요. 저희 7층에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7층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반대인가요? 집에 없었으면 홀라당 다 털렸을 것 같고, 저희가 집에 있었는데도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귀중품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좀뭐 지갑도 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저희 이제 뭐 다치지 않고 신변에 어떤 해를 입지 않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문제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저희는 그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뭐 경찰에서 도둑을 잡았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듣지 좀 못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세콤에 가입해서, 저희 이제 세콤이 지켜주고 있어요. 저희 집,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사를 했고 저희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들어 살아서 저희 집 나중에 이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세콤한테 보안 서비스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 서비스를 100% 민간 부분에 맡기고 있고요. 뭐 이제 뭐 다행히 그 이후에는 뭐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많은 경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랑 같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뭐 저희 이제 어머니도 한번 집을 비운 사이에 이제 도둑이 들었던 적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여하튼 얼마만큼을 공공 부문에 맡기고 얼마만큼을 민간 부문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사실 없긴 한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 이제 이그젬플로 생각해 보면, 이제 소방 서비스의 공급 3분의 2 정도가 이제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일종의 이제 정부와 어떤 민간 부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3분의 2 정도를 이제 민간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소방 서비스라든가 이제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는 이제 국가가 100% 전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만큼을 정부에서 담당해야 되고 얼마만큼을 민간 부문이 담당해야 되는가,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100% 공공 부문 정부에 맡겨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갸우뚱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양질의 교육에 있다. 하이 퀄러리 에듀케이션 서비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하이 퀄러티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합니다만 그냥 하이 퀄러티만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이 퀄러티 서비스라고 하는 건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인풋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뭐 그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인풋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교사들,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건물도 좋아야 됩니다. 그 전통적인 학교 건물 이런 걸로는 사실 제 생각에는 감당하기 어렵고요. 다양한 기자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책상, 교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 미국 학교나 다른 유럽의 학교들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교재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원의 강사들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이라든가 특수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필요하겠죠. 특별활동, 굉장히 특별한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하이 퀄러티 에듀케이션에 포함이 되는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신드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뭐 혹은 그 ADHD 같은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별한 형태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학교 교육, 공립 교육, 공공부문에서의 교육은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공공부문에 맡기고 얼마만큼을 민간 부문에 맡겨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선 이제 투입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 비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비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행정비용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호가 다양할 경우에는 이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공공부문의 어떤 획일성보다는 민간 부문이 더 좋고요. 네 번째는 분배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한 정의부터가 사실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비교적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한 그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 부문이 구입하는 것보다 민간 부분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민간 부분이 공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립학교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당연히 사립학교에게 교육 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것보다는 공립학교에서 더 높은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사립학교에 교육 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비용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수업 시간표 어떻게 짤지,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심화학습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메뉴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게 학교마다 있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녀본 적도 없고 애를 보내본 적도 없어요.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 협의하는 과정이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 행정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바쁜 선생님들 참여하셔야 되고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도 이제 또 참여하셔야 되고 사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렇다면 사실 행정비용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비용은 고정비용의 형태를 사실상 갖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높다면
사립학교에서 행정 비용이 높다면 사실 이제 국공립학교 쪽으로 교육 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다양성이 존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수업 시간표, 방과 후 심화학습의 종류, 점심 식단, 급식의 식단 같은 거 당연히 행정 비용이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립학교에게 교육의 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표, 수업의 어떤 종류의 다양성, 방과 후 심화학습의 종류의 다양성, 그 다음에 식단 이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선호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맡겨야 된다. 저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약 아동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는 사실 교육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 얘기를 하나 해보면 교육감 선거를 할 때 여러분도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미취학 취약 아동이 없는 부모들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사실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면 사람들의 선호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취약 아동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는 어떤 교육의 퀄리티에 대한 선호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호의 차이가 사실상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선호의 차이가 매우 크다면 이들의 선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립학교를 통해서 어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선호 차이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두 번째에서 봤던 행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배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공공 부문이 더 좋을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 서비스인데 교육과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틸리티는 뭐 전기, 수도,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력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상하수도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린 의무교육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의료 서비스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의 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분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우리가 그러한 이제 사상을 상품 평등주의, commodity egalitarianism이라고 부르는데요. commodity egalitarianism, 평등주의죠. 뭐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서비스, 그러니까 high level education이라든가 혹은 뭐 의료 서비스 가운데서도 뭐 그러니까 뭔가 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성형 의료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미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실 커머더티 이갈리테리언이즘에 속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서비스는 이제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혜택을 누려야 되는 이제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많은 부문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왜 어떤 부문에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민영화 절대 안 된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의료 민영화라고 했을 때 이 의료 서비스 100%가 다 어떤 그 이갈리테리언이즘에 기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성향도 들어갈 것이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안에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논쟁이 민영화와 관련된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누가 생산해야 할까? 누가 생산해야 되는가? 조금 전까지 이제 누가 공급하는 것이 좋은가 네 가지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누가 생산하는 것이 좋은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생산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은 사실 뭐 비용 절감, 이윤 창출에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건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예, LH에서 건설을 한다든가 LH공사에서 건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성건설이라든가 또 어디 있죠? 뭐 LG인가요? 예. GS죠, GS. 예, GS에서 건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있겠죠, 그렇죠? 뭐 현대에 관련된 현대 뭐 이런 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에게 이제 아파트 건설을 맡길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요즘에는 같은 비용이면 LH공사에게 맡길 것이냐, 삼성, GS, 현대 이런 데 맡길 것이냐고 물어보면 제 생각엔 다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예. 같은 비용이라면 아마도 이쪽보다는 요즘 LH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계속해서 그럴 것 같아요. LH는 내부 정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에서 더 나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지우죠. 뭐. 여하튼 핵심은 이제 비용 절감과 이윤 창출에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두 개 다. 뭐 하나는 9/11이고 벌써 20년 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이그젬플들이어서, 그 다음에 뭐 2005년에 있었던 그 미국의 남동부를 플로리다 이쪽 지역, 루이지애나 이쪽 지역을 강타했던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인데요. 뭐 9/11 이후에 이제 9/11 사건은 이제 비행기 하이제킹 사건이었었죠. 하이제킹한 이후에 이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방식의 이제 테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타곤에도 한 대가 추락했고, 피츠버그에서도 이제 한 대가 추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항 검색대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되었었어요. 그 제가 9/11 터지기 직전에 그 미국에 들어갔고, 9/11 제가 7월에 이제 미국에 갔고, 같은 해 7월에 미국에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에 다시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두 번의 경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었습니다. 뭐 여하튼 지금 뭐 여러분 해외 여행이 자유롭진 못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뭐 나갈 때도 비슷하죠, 그렇죠? 미국에 혹시 가본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미국에 이제 가보실 일이 있을 텐데 뭐 거의 여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거의 뭐 다 신발도 벗어야 되고요. 뭐 요즘은 뭐 남녀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2년 전, 1년 반 전에 그 직전에 코로나 직전에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신발 벗어야 되고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바지 벨트도 빼서 다 금속 메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 되고 뭐 신발 당연히 벗어야 되고 뭐 여하튼 공항의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걸 이제 공공 부문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민간 부문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냥 편의상 공공파라고 불렀고요.
공공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안 요원들을 연방 정부, 그러니까 홈랜드 시큐리티가 결국은 생겼죠, 그렇죠? 예. 뭐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이제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연방 정부 소속으로 전환하고 뭐 이런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들을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고요. 민간파에서는 당연히 이걸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위탁을 하고 정부는 이제 이 민간 기업들이 체결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파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 재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rent seeking behavio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대 추구 행위를 하는 것이죠. 렌트입니다. 렌트. 지대 추구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렌트 시킹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기가 되는 재정학에서 공공부문에서 제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렌트 시킹 비헤이비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재정이라든가 혹은 뭐 지방정부 재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2005년에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당시에 그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인명피해도 심각했고 정말 무수히 많은 집들이 강물이 범람해서 잠기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형 한 사람도 그쪽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루이지애나 쪽에 있었는데 카트리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텍사스주로 학교를 트랜스퍼해서 이제 거기서 박사 과정을 마친 형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시기가 2년, 3년 정도 이제 늦춰졌던 일도 있었는데 여하튼 당시 이제 미시시피 강의 다리가 몇 개가 유실이 됐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다리도 있을 것이고 이제 민간 기업이 소유한 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다니다 보면 그 하천이라든가 강 이런데 한강이라고 써 있고 밑에 그걸 관리하는 이제 그 주무부처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한강 써놓고 이제 국토교통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그 뭐 하천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주체가 있으면 이제 이건 뭐 주무부처라든가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혹은 뭐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혹은 교량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다리가 유실이 되었는데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철교는 6개월 만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 소유 이런 철교들은 교량들은 16개월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을 텐데 이제 예산을 할당을 해야 되고요.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할당을 해야 되고 대충 이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이런 예비비를 정부가 책정한 예비비를 급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이러한 안을 상정을 하게 되고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다리 고치는데 얼마를 할당하고 뭐 하는데 얼마를 할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뭐 주택 보수에 얼마를 할당하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다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량 건설은 제 생각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파의 주장은 실제로 교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나 혹은 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공파의 주장은 비용 절약이 민간 부분에 맡기면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 비용 절약이라고 하는 주장이 비교적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이나 비용 부문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이제 공공파의 주장입니다. 공공파의 주장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중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들, 뭐 제가 아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긴 있는데, 뭐 이걸 굳이 우리가 다 다뤄봐야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관련된 민영화 이슈가 제기가 되었을 때 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주장들의 맹점들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뭐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공공 부분이 생산하는 서비스와 민간 부분이 생산하는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뭐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제공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민간 부분에서 비용을 더 잘 절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 부분에 가서 일종의 구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 의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조금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자가 민간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그 치료비가 낮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를 선택을 하고, 비용이 낮은 경우 저비용이죠. 그 다음에 고비용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나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거나 어려운 수술이거나 혹은 뭐 굉장히 큰 수술이거나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공의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셀렉션이 작동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셀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셀렉션의 문제는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A와 B의 경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서 A를 찾는 것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B를 찾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B에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A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더 좋은 거고 B는 비용이 적게 많이 드니까 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 강남 지역에 가면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치과 자주 가는 곳이 있어서 단골 치과가 있어서 그 치과가 15층에 있는데요. 그 건물이 1층부터 14층까지가 성형외과예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치과를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강북 지역에도 성형외과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굉장히 중요한 뭐 성형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뭐 강북 지역을 뭐 비하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강북 지역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치과를 가다 보면 중국말을 하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병원 1층부터 14층까지를 찾더라고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간지 꽤 돼서. 코로나 이후에는 치과를 가질 않아서 그 치과를.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비용이 높고 이쪽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강남 지역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간단한 시술을 받으려면 이제 강북 지역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지역은 비싸고 강북 지역은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시술의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술의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논리가 지금 공공파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부문의 경우에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치료 과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과 장비 등이 수반된다면 이제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개인 병원과 뭐 대학 병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병원은 비용이 적게 들고 대형 병원은 대학 병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자체가 사실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셀렉션이 작동하기 때문에 큰 수술을 개인 병원에 가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민간 부문이 생산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잘 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민간 부문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정부가 민간 부문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탁할 때 계약을 잘 체결하는 거예요. 퀄리티 유지를 이 정도로 해달라라고 계약을 잘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계약의 불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incomplete contract라고 부르는데 공공재 생산을 민간 업체에 맡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비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비용을 낮춰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입찰 경쟁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찰 경쟁. 정부가 뭐 지하철 노선을 하나 이제 새로 신설을 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민간 건설업자들한테 입찰 경쟁을 받겠죠. 이제 입찰 경쟁을 통해서 입찰 경쟁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극단적인 형태의 사례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그젬플은 뭐냐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는 그 기업을 1등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바로 lowest price bid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해서 1등이 누구냐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바로 그 건설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계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용을 막말로 후려쳐서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 경쟁에서 이렇게 lowest price bid의 형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은 이건 명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높은지 낮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숨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이상한 자재를 쓴다든가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변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과 관련해서 상세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써야 되고 뭐 여기에서 뭐 벽의 두께는 몇 센티미터여야 되고 뭐 파이프의 굵기는 파이프 관의 뭐 지름은 몇 센티미터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업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불안전성, incomplete contract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불안전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아무리 완벽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두 계약의 당사자, 이 두 파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contingent plan이라고 하잖아요. contingent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땐 이렇게 하고 B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땐 또 저렇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contingent plan을 우리가 완벽하게 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에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에 위탁해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하다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뭐
수감자들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인권 존중이고 어디까지가 인권 침해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불안정 계약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쓰레기 수거라든가 제설 작업 이런 것들은 민간 부문한테 맡겼을 때 얼마만큼의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되는가 이 기준이 비교적 명쾌합니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민간 업체가 비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걸 민간 업체들은 좋아하잖아요. 뭐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교도소 운영까지 민간 업체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약 체결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레퓨테이션, 좋은 평판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뭔가 이렇게 편법을 써서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계약을 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간파의 이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건 납득할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슬라이드가 한 3페이지 정도 남아서요. 뭐 오늘 조금 시간 오버해서 하고 다음 강의는 조금 더 이거 반영해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 관련해서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장 구조와 시장 환경인데요. 뭐 독점적인 시장 구조냐, 혹은 경쟁적인 시장 구조냐, 이런 특징입니다. 독과점의 형태냐, 아니면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그래서 프라이빗 굿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독점 기업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생산량, 공급량보다는 이제 더 적은 수준이 생산되어서 공급이 되겠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공공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공부문이 충분히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LH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공사가 누구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의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독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경제 주체들이 아니면 유사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기업, 다른 기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공공부문이라고 해도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에 맡기는 것이 좋으냐, 민간 부분에 맡기는 것이 좋으냐를 결정할 때 사실 중요한 기준이 바로 시장의 경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업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뭔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성이 뭐 개선되고 뭐 적자였던 공기업이 이제 민영화가 되면 이제 수익성이 뭐 개선이 되느냐, 적자가 이제 흑자가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캐트린 듀벤터하고 폴 말라테스타 이 두 사람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제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 과연 어떤 이제 기업의 성과가 개선이 되었는지, 뭐 이윤이 향상이 되었는지, 수익성이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의 수익성은 이제 민간 기업보다 떨어지기는 해요.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 측면에 있어서 비교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대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뭐냐면 몇몇 공기업 같은 경우에 뭐 이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뭐 상당히 많은 보너스를 받아간다든가 뭐 전체 임직원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너스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텐데요. 대체로 공기업이 이제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기업의 성과는 수익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 얼마만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민간 부분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면 수익성은 나빠도 수익성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어떤 공공 부문이 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공공 부문을 비호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디펜스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성이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영화 자체가 이윤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을 때 이윤이 높아졌는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민영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겠다라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민영화되기 전 3년 동안이겠죠. 이 준비 과정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기업의 성과가 개선이 되는 게 나타났던 것이지 민영화된 이후에 뭔가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민영화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이 매우 좋아졌다. 그래서 민영화 이후에 어떤 기업 성과의 개선은 통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영화의 정당성이 단순히 이제 효율성 증대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더라도 높아진 효율성이 지속되는 것, 지속 가능성, 요즘 유행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일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제 구조조정을 할 텐데, 사실상 공기업 자체로 남아있게 되면 일회적 구조조정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구조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공기업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또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서스테너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두 사람이 듀벤터와 이제 멜러테스트가 발견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과연 어느 정도나 지속될 수 있는가가 이제 민영화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민영화가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오버됐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끝내서 여러분 시간 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상 강의실에 업로드한 익스터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